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포함해서 4명의 핵심 참모가 부동산 논란으로 떠났죠. 청와대 참모들의 욕심도 제하지 못하는데 과연 반부패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투기 근절 대책과 파장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심교원 건국대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부동산 대책 보니까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이중 삼중의 감시망 그리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총동원한 느낌이 들어요. 예. 심 교수님 어제 발표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동산 대책. 국민이 워낙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책을 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법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를 대책까지 다 포함시켰고 예. 어마어마하게 강화했기 때문에 시장에도 좀 무리한 그런 충격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예. 이런 대책을 펼 때는 이렇게 대증요법,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는다 이런 요법도 필요하지만은 머리가 아픈 원인이 뇌종양이냐 아니면은 배탈이냐 이런 원인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처방이라든가 고민의 흔적은 잘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두통을 한번 다 없애보겠다는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투기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고 뭔가 이 사회를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이런 비판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네. 기대할 만한데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런 예를 말씀드릴게요. 불이 났는데 예. 불이 나자마자 진짜 다들 합심해서 막 불을 끄는 것 하고 불이 다 꺼져 가는 데 가서 물불이 나고 좀 틀리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국민이 느끼는 건 지금 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시기를 놓쳤던 거죠. 처음에 터지자마자 지금 이런 강력한 안들을 던졌다라면 국민이 신뢰가 좀 가고 좀 더 좋았을 텐데 이 국민 여론이 가만히 보니까 1차 수사 딱 발표가 기껏해야 20명 이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국민 감정에 또 부합을 못했죠. 못하고서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또 지금 보궐선거에 대한 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견까지 곁들여지면서 아마 당정청에서 위기감을 좀 느꼈겠죠. 민심이 싸늘하다. 대충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좀 깨닫고 네. 부랴부랴 이제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관료분들이라 그럴까요? 당정청 분들이 부랴부랴 만든 티가 좀 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 내용은 좋은 내용이지만 신뢰도 면에서는 감정적으로 제가 볼 땐 시간이 가야 좀 인정이 되는 효과 대책이고 내용은 사실 좋습니다. 좋고 네. 일벌백계 하는 내용들이 많고 무기징역 이런 단어까지 나오니까 이건 좀 강력한 의지구나 하는데 워낙 많이 다쳤어요. 이미 불이 다 난 거예요. 예. 뒤늦게 끌려다 보니까 그 예. 효과는 제가 볼 땐 시간이 지나서 새로 집질 때쯤이나 느낄까 조금의 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정청의 의지는 인정되나 국민이 느끼는 어떤 피부에 와닿는 건 좀 시기가 조금 안 맞았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투기를 이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되는 거의 반역 수준으로 본다. 자, 부동산 투기가 사회를 망하게 한 그런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있어 오기도 하고 했는데 꼭 이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계속 특정 세력을 죄인 또는 마녀화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압박을 하면은 이제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런 논리 예. 같아요. 부동산 정책도 처음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다주택자는 악의 세력이다, 없어져야 한다. 그러다가 이제 고액 주택자들은 악의 세력이다,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획투자자는 나쁘다. 예. 그러다 이번에는 이제 사실 여기에 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투자자라기보다는
부패에 가까운 문제거든요. 예. 부패에 가까운 건데 이걸 또 부동산 투기로 확장해서 사실 국민들한테 투기가 뭐냐 물어보면 제대로 답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설픈 단어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악의 세력으로 네. 만들어서 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태도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교수님, 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윗물은 맑아졌는데 바닥으로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윗물들이 다 조급하셨죠. 조금 조급하셨죠. 본인만 기준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본인 마음 다른 뭐 사람들이 본인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물은 곰팡이나 물은 소리 없이 썩지 않습니까? 네. 썩는데 그것을 감시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체계가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은. 예.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어떤 투기에 대한 것을 갖다 뭐 국토교통부에 의뢰해서 불법 투기 감시단이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뭐 탁상 행정의 어떤 그 속에서 결론 네. 나온 말이 결국은 윗물은 맑고 이런 좀 안 좋은 편으로 제가 볼 때. 네. 그 인물이 맑다는 걸 자신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옛날 대통령들 다 지금 안 좋은 데 가 계시잖아요. 네. 다 부동산도 연결 다 되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맑다 흐리다의 차원이 아니고 예. 뭐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뭐 당군 일의 최대의 국민 감정을 일으킨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친일파이가 나온 것도 뒤늦게 그 조응천 의원인가요? 네. 조응천 의원이 그 초반에 발표하면서 뭐 소급 입법은 안 될 것 같다. 친일파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런 표현이 사실 국민 감정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조금만 한 문구지만 친일파보다도 더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전쟁에서 보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내부의 적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이 기회를 좀 좋은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또 태어난다라면 이게 또 좋은 아픔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로 잡아서 정부에서 지금 다 던지신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하시고 또 신뢰도 회복하는 중에 3기 신도시하고 2사 대책도 국민들 또 무주택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흔들리지 않게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새로운 부동산 어떤 뭐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체계를 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친일파 얘기 나오니까 참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예. 드러나는 것은 고위공직자나 여당의 중진들이 나오니까 그럼 당신들이 친일파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예. 크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 또는 이제 뭐 정치인들의 문제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정말 분노해도 마지 않을 정도의 뭐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전 시장이라든가 현직 시장 그리고 이제 일부 공무원 이런 분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의 문제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이제 나쁜 행위이고 엄벌을 취해야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좀 재밌는 현상은 두 번째 부류의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한 죄악시하는 게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상적으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특히 정치의 고위급들이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고 부동산은 나쁜 것이라고 계속 도덕적인 기준을 굉장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김상조 씨라든가 이런 분들 뭐 또 몇몇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법적으로는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이번 정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기준을 부동산을 계속 높여놨는데 그 높인 기준을 자기한테 탁 대보니까 자기들이 다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국가라든가 정상적인 사회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자기들이 뱉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것이고 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한테 이렇게 높이 올리는 건 나쁜 짓이고 이렇게 수많이 뱉어놓고 그것도 며칠 전에 뭐 올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첫 번째 부류인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은 두 번째 부류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도 좀 정상적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비판을 해야 되지만은 이 잣대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다시 다 조정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성인군자들만 사는 나라를 가정하고 만드는 법인지 그 자체가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자, 이 투기 대책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자면 우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어제 발표하고 오늘 대검찰청에서 지금 막 발표를 하는데 네. 이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또 전원 구속 수사하고 의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어떻게 다 구속 수사하죠?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있죠. 누가 들어도 군부 시절의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좀 네.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의지는 분명히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데 일단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라는 단서를 붙였다라면 좀 이해도가 좀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구속하고 이 부분부터 먼저 나오니까 조금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이게 좀 너무 강하다. 뭐 독단적이라 할까 이런 느낌을 좀 잘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예. 돼요. 이해가 되는데 뭐 법안을 바꾸면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고 거기에 이제 소급 입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뭐 당 대표나 예. 지금 뭐 중진들이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집권 여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이게 위헌 소송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능한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무조건 소급 입법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진정 소급 입법 형태로 진행 중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우려서 가는 중에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것이 너무 지금 뭐 좀 뒤죽박죽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그런 걸 하겠다. 뭐 6개월 안에 이걸 조사하고 뭐 2년 동안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 하겠다. 이런 뭐 플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던지니까 어떤 총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느낌이 안 오고 예. 그때 막 확 던지는 거 예. 국민 감정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더 강력한 마치 약을 몰핀 준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게 좀 아쉽고 예.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프로세싱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고 또 뭐 정세균 총리가 뭐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뒤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끊어놓고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지금 말씀 주신 뭐 법정 구속 이런 게 푹 튀어나오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의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런 플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혼돈스럽지 않게 예. 차분한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절차를 가겠다는 그런 걸 좀 보여주시면 지금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이나 비리들 그런 것들이 수준을 많이 높여가지고 다 혼동되거든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뭐 갑자기 네. 이거 나오고 전세값 나오고 네. 이런 걸 좀 정리하셔서 플랜으로 뭐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언제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 이런 걸 좀 했으면 네. 조금 국민이 보기에도 기다릴 수 있는 뭐 그런 교차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네. 싶습니다. 지금 부당이득 이 소급 환수 문제는 이미 현재의 법으로도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부당 부패 방지법 등을 통해서. 뭐 일부 가능한 부분도 네. 있고요. 근데 그 시기라는 게 시효라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사실 저는 이런 발언을 볼 때마다 참 섬찟한 걸 느끼는데 예. 뭐 우리나라는 역사가 좀 다르고 서구 민주주의 역사 한 예. 12세기 때부터 발전한 역사를 보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예.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구속 수사하라. 예. 행정부가 무슨 권한이 있는지 법정 최고 구역을 알아?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거거든요. 네. 마치 여론몰이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사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 특히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쌓아온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가치를 믿고 거기에 따라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더 부추겨서 더 갈등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보면 내년에는 또 어떤 건이 나와서 소급 입법을 할 것인가, 예. 후년에는 또 뭘 소급 입법을 할 것인가. 그럼 사법부는 그럼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법정 최고로 하는 거냐? 이건 예. 굉장히 이상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구속 결정도 뭐 검찰은 이제 구형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법원이 결정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결정권은 구속도 또 행정- 사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라든가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건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 네. 그럼 지금까지 쌓은 원칙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이 바닥으로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는 이해찬 전 대표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지 구급 공무원들까지 모든 공무원들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문제 한 교수님 필요할까요? 저렇게 정부가 하기로 했는데. 이게 LH 사태가 없었다라면 좀 과도하다고 다 느낄 텐데 LH 사태가 있다 보니까 또 정부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누가 봐도 야 이건 좀 심하다라는 그냥 막연한 감정이 드실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구급 공무원들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요 신입 공무원들이 투기할 여력이 없잖아요. 이제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다 재산이 노출이 되면 과연 이 개인정보 보호를 완벽하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개인정보 이게 발표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그런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구급 공무원들도 재산 등록을 한다 예. 하는데 이런 모든 공무원들의 사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는 만전을 기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교수님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그 가고자 하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예. 좀 국민의 어떤 설득력이나 어떤 그 받아들이기에 조금 거부감이 되는 모습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가도 뭐 인적사항 다 내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직자 구급까지 하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고위공무원 관리하는 기준에 따르면 23만 명입니다. 현재는 23만 23만 명인데 명에 거기에 공무원 집단에 7만 명을 추가해서 30만 명이 되고 30만 명. 하급 공무원과 공사직원 포함하면은 다 합치면은 이제 160만 명입니다. 160만 명 곱하기 3 정도 하면 한 500만 명 정도 쉽게 정비속도 해야 되니까. 500만 쯤 3인 되고. 가또 가족으로만 5까지 해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전체 뭐 공무원 장인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까지 가지는 않고 보통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 3 곱하더라도 거의 500만이고 예.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3,500만입니다. 3,500만 중에 500만 명을 조사를 한다. 저는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조사해서 서류를 쌓아놓을 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걸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물론 그러니까 뭐 등록만 하면 안 되잖아요. 등록을 네, 하고 주기적으로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죠. 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나도 좀 보고 그렇죠. 의심되는 사례는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 행정력이 감당이 가능할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30만 원 뭐 직접 관리하고 예. 나머지 130만 원 뭐 감사원이 지방감사라든가 그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내세우는데 예. 누가 봐도 우리나라 3,500만 중에 경제활동이고 경제활동 인구 3,500만 한 500만 명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시장 같은 건 어떻게 되겠는가 정상적인 거래 같은 것들도 무지 많거든요. 거기다 더 웃기는 거는 예. 1주택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그 발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1주택 이상 안 된다. 1주택까지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주택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요. 그 어제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 발표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뭐 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년에 뭐 어디 가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미리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너무 가혹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쪽이 금융시장 쪽입니다. 내부자 금융시장. 거래로 인한 뭐 수익 같은 예. 것들 범죄 어마어마하게 네. 심각합니다. 거기서는 몇 조 원씩 발생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몇 번 터진 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그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이거는 거의 국민들이 들끓으니까 국민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강하게 한번 내놓자.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도 잠재적 투기꾼으로 딱 보는 거죠.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뭐 도매 금액은 넘어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속어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구급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 정부에 접할 어떤 직위도 네. 잘 안 되시고 네. 다 주는 중상위층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LH 사태로 인해서 여기까지 확대가 된 것이 같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좀 과도한 느낌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LH 사태로 인해서 또 명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급 공무원에 대한 어떤 뭐 개인 그 신상 보호라든지 예. 또 아니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좀 여지를 둬서 좀 숨을 틀 수 있는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 부분을 좀 요번에 하는 길에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조정을 하고 국민 의견도 좀 듣고 네. 공청회도 듣고 또 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발표하겠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네. 거 없이 그냥 일방통행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조금 당정청에서 좀 그걸 좀 속도를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 교수님, 이 농지취득제를 개편하는 거, 그러니까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뭐 방향은 바람직한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법제상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그걸 뭐 유명무실하게 어기고 있으니까 다시 확실하게 한다. 이것들은 뭐 법치주의상으로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될 게 보통 이제 농지 거래 한 50% 정도 전국에 예. 그거는 외지인이 나섭니다.
외지인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8, 90%가 거래되는 거에 8, 90%는 외지인이 사요. 영농인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죠? 아니요, 뭐 대통령도 영농인인데요, 뭐. 대통령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여튼 11년 뭐, 동안 농사 지었을까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네. 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네. 건데 농지법의 근원적인 문제를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행하는 것들을 그냥 실효성이 없고 이런 것들을 다시 강화시킨다? 이상한 발상이거든요. 헌법에 있는 경자 유전의 법칙이 지금 또 유지돼야 되는가? 헌법을 만들 시점에는 농업 종사자가 한 5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 미만이거든요. 네. 그럼 현대에 맞게 고칠 생각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아주 뭐 그 이용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다시 한번 살려가지고 제대로 해보자. 이게 그러니까 국가를 오히려 위한 건지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도 있다. 예, 그런 거지 이게 않습니까? 국가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을 위한 건지 못 그런 사게 하면 팔고 싶은 사람도 팔지도 못할 그렇죠. 수 있어요. 예, 예. 그게 네. 더 국민들을 옥죄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농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 농지 관련 연구들을 보게 되면 항상 대규모화, 영농화, 기업화 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예. 경자유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경제유전 안 되는 거죠. 정반대되는 그 결과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 법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근본적인 걸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대정적인 거. 단발적이고 그렇게만 처리한다 이건가? 예, 두통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만 먹는 거죠. 뭐 예. 지금. 한 교수님, 이 토지거래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예. 1년이면 뭐 50% 지금 70%로 올린다는데 네. 괜찮습니까? 뭐 주택도 중과하다가 토지가 지금 이제 네. 지금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니까 이제 예. 토지에도 이제 손을 대시는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1년 미만 70%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저는 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1년에 만에 사고 판다는 것은 투기 목적이 일단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을 받거나 뭐 어떤 사업이 잘못돼서 팔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샀다가 있죠. 어떤 계획이 있다가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좀 충분히 둬서 국민 재산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예. 일반 소비재처럼 공공재의 역할이 약하다라면은 그냥 이런 부분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나라나 여지껏 토지 역사를 보면은 예. 토지는 그 어떤 전체 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예. 그런 개념을 공익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일단 설득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말씀 주신 그 경자유전의 법칙과 현재 시스템에서 지금 개발 논리가 있고 농지는 규모화되고 대규모 경영화되고 규모 경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예전에 그것을 답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농업 경영 계획서 뭐 이걸 확대한다. 이거 사실 몇십 년 전 건데 뒤늦게 일이 터지니까 그것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뜯어 고쳤으면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뭐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가지고 세컨드 하우스를 짓던 뭐라든 이걸 독려하고 농지로서의 효율성이 또 체크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 아. 개발 신도시나 그 인접지의 농지들에 대해서 특이성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은 법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이것도 아까 구급공무원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정부가 열심히 지금 국민 감정을 달래고 싶어서 좀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먼저 나왔는데 예.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아, 농지 전체에 대해서 뭐 경제유전의 법칙을 지키면서 예. 규모 경제 그리고 실제로 효율성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총체적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톡 집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또 좀 뭐 아쉽다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농지 취득 심사를 단순히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지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그렇죠. 근본적인 고민도 함께 하면서 토기를 그렇죠. 잡으신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근데 예, 예. 정부가 뭐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예, 그것까지 예. 다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급할 예. 때일수록 좀 예. 길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하고 뭐 일반적인 투자를 막기 위한 행위, 예. 그다음 투기를 막기 위한 행위 이 세 가지는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그 대책을 보게 되면 셋 다 묶어가지고 다 금지하게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원칙을 세우고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은 하지만은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가 국익이 되는지 어떻게 결정할 것이다. 예. 뭐 원전 문제할 때도 뭐 국민들 공론위원회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프로세스만 잘 만들어지면은 네. 국민들이 납득을 할 텐데 이건 뭐 다 뒤섞어 가지고 전부 다 그리고 나온 대책들은 전부 다 앞으로 하면 더 팰 거야, 네. 더 뺏을 거야, 더 거래를 못 하게 할 거야. 강력한 다 처벌.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계속 그렇게 유지되겠는가? 그렇죠. 그렇죠.
한 교수님, 자,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입니다. 이 이른바 상설 감독 기구인데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또 거대한 정부 조직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이게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누님 말씀을 했지만 이거 거대하게 안 해도 의지만 있으면 기존에 있는 국토교통부의 한 부서만 잘 활용하거나 뭐 심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알바생들을 한 20분만 써도 젊은 청년 일자리 겸 20명 정도면 데이터하고 이상거래만 포착하고 핵심적인 저 계좌 추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작동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입니다. 업무 영역인데 이것도 이걸 뭐 옥상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거래분석은 지금 발표한 지가 작년에 벌써 1년 넘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들고 오다가 조금 터지고 들어갔어요. 나서 들어갔는데 LH 투기 사태로 다시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나는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국토부나 이제 당정청에서 자꾸 국민의 어떤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좀 풀어나간다는 느낌을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어떤 강력하게 나오는 대책들의 어떤 행태도 보면 사실 처음에 터졌을 때 나왔으면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겠어요. 예. 저부터도.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애는 쓰는데 거래 분석원조차도 뭐 자꾸 신용만 내고 이거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 되잖아요.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근데 한 실제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을 만드는데 이제 반론을 보면 이게 이제 개인의 법이나 개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너무 쉽게 요청할 수 있다.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 이유가 있다는 그런 반론이 많더라고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만약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기 넘어간다. 그럼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할 겁니다. 아, 이 정보가 넘어갈까 봐. 아, 그렇죠. 내 정보를 다 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데 거래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그리고 그걸 또 상당 기간 보관해 놓았다가 한 10년, 20년 모았다가 네.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는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믿고 할지.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는 그냥 국제 관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 없습니까? 세계로 이런. 없습니다. 하긴 민간인의 부동산 거래를 다 감시 그냥 다 감독한다는. 자유롭게 하고 그냥 뭐 등록 정도 하는 나라가 있을지 몰라도 그걸 분석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니까 이상한 게 오면 우리는 다 분석해서 추적하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거는 근데 조금 이제 저는 다른 게 있는데요. 예. 정부의 지금 계좌 추적을 주면 이제 말씀하신 문제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이상 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름이 이제 지금 감독청이 안 되고 자꾸 분석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해서 이상 거래에 대해서 계좌 추적에 대한 그 계좌 정보를 정보를 FIA 금융정보 분석원에다가 요구할 자료지 직접 그 국토부 직원들이 보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분석원에서도 룰을 좀 만들어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상 거래라고 예. 확인되는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있을 때 그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다 주면은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한다라면 가능하고 저는 또 외국에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청 같은 데서 이상 거래가 발생되면 계좌 추적권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이 계좌 추적이 좀 어렵습니다. 일부 기관을 빼고는. 이번에 법을 바꿀 때 고위공수처 공직자 수사처 됐을 때 그 FIU 특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고위공직수사처 발족하자마자 법령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다라면 국토교통부도 이게 바로 들어갈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것을 무분별하게 하다가는 진짜 이 거래 위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거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명문화 게 상당히 시켜서 걱정이 되는데. 딱딱 어떤 경우에만 이상 거래에 확실한 어떤 수위를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한 사례를 두고 그런 경우에만 정보 분석을 할 수 있게 계좌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면 좀 그나마 충격이 덜하게 좀 실효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또 공공재개발 두 번째로 이제 발표한 공공재개발 정책 1차가 나왔고 2차가 나왔는데 1차보다 대상 지역이 넓고 예. 공급 주택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예. 1차는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일차는 조금 뭐 진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가시적으로 빨리 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최근에 LH 사태가 있어가지고 주춤하는 경우도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2만 호 정도 예. 공급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계획대로 잘 가면 좋겠지만은 당장 뭐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장에서 야당이 되냐 여당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주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층수 완화라든가 용적률도 일부 지금까지 관행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키울 수가 있고요. 그 조례 사항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차 후보지 공공 재개발은 여당 후보가 되면 조금 빨라질 수가 있고 뭐 비슷한 속도로 갈 야당 수 있겠죠. 후보가 되면 뭐 무효로 수도 무효화시키든가 있고. 뭐 이쪽으로 민감 쪽으로 돌아가는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여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 정서상 최근에 이제 LH 그 이후에 네. 지금 선정된 지역들도 일부에서는 좀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계획대로 갈지 그리고 공공 재개발 말고 이사 대책에 나온 공공 직접 시행 방식 있잖아요. 공공 직접 시행 예, 방식. 공공 직접 시행 방식은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가 훨씬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고민하는 단지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하면은 조합하고 LH가 같이 한다 이런 개념인데 공공 직접 시행은 뭐 LH한테 다 넘겨주는 대신에 소유권을 다 넘겨주는 거죠. 예, 그건? 용적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을 수 용적률 많이 있거든요.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고민하는 단지들도 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는 어떻습니까? 1차, 2차까지 나왔는데 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선거에. 네, 저는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MB 시절에 뉴타운 정책으로 예. 많은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 뭐 들어보셨겠지만 지분 쪼개기가 좀 극성이어서 그것이 늘어나면서 이제 원주민하고 지분 쪼개기 투자자들하고 좀 갭이 있는 부분들에서 동의율이 작성이 잘 안 돼가지고 다들 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역으로 그쪽 주민들 중에 원주민들 되시는 분들 투자자들 말고요 원주민들이 우리 해제해달라고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네. 궁여지책 끝에 이제 일몰제를 둬서 이제 해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감론을박인데 해제를 하고 났는데 또 강화를 한 거예요. 또 박원순 시장께서 그 공공 재개발 떠나서 재개발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너무 강화를 시켜놔가지고 한 6년 동안 한 건도 재개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작년에 네. 지금 뭐 야권 후보가 뭐 말하고 있지만 작년에 이미 서울시에서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015년에 만들었던 환경 정비 지수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좀 완화해서 재개발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공공 재개발 1차, 2차 후보지들은요. 완화해도 진도가 나가는 차원이 아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의 어떤 수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분 쪼개가 많으면 조합원이 많아지잖아요.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정부에서 궁여지책 끝에 공공 재개발로 할 경우에 용적률을 더 줘서 사업성을 높이면 사업이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합원들은 다 좋다고 지금 저번에 이제 첫 그렇군요. 1차 때 한 7곳이 신청했단 말입니다. 1차, 2차 이제 후보 뭐 8곳, 16곳 이제 24개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반대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에 그동안 10년 동안 조합장을 하시거나 추진위원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분들은 계세요. 반대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공재개발로 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그 재개발 정책을 하여간 활성화하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투기 사태, 투기 대책, 공공 재개발 문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